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에 뉴스 댓글 조작 문제가 제기돼서 여러가지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가 스스로 마련한 새로운 댓글 정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IT평론가 데이터블의 이종대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한강의 한 지류죠. 탄천, 거기에 미금 보호가 있는데 철거에 들어간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보호 4대강 문제, 이게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이야기 듣겠고요. 2부에서는 2명의 후보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서울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 또 보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이철우 후보, 두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사업자들의 뉴스 서비스, 댓글 서비스의 전면 개편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러자 네이버가 오늘 자체적으로 만든 새로운 댓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IT 평론가이시죠? 데이터블의 이종대 대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포털 사이트에서의 댓글 서비스를 다는 데 있어서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겠다가 핵심입니다. 일단 24시간 이내에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 및 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연속적으로 댓글을 쓸 때 댓글 작성 시간 간격을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감, 비공감을 클릭할 때도 10초의 간격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매크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동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실효성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 모든 대응의 단위가 하나의 계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 후에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네이버는 현재 휴대전화 번호 하나당 3개의 아이디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투넘버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한 번호당 어떻게 보면은 2개 번호를 쓸 수 있으니까 총 6개의 아이디를,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은 한 사람이 하나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공모와 같은 조작 업체들이 월 몇천 원만 내면 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마구 개통한다 치면은 한 번호당 최대 6개 계정씩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포폰 같은 거 개통을 하면은 거기서 또 계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초 제한을 60초로 늘린 듯 댓글 제한을 더 세게 걸든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오히려 그런 조작 업체들에 줘야 할 용역비만 더 늘어나는 효과, 언발의 오줌 누기는 셈이죠. 무한의 계정을 만들고 무한의 프로그램 작동을 통해서 사실은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이종대 대표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이거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IP, 그러니까 주소죠. 네. 어디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요. 예. 이상한 계정들이 동일 IP에서 계속 접속한다 그러면 너 정말 맞냐? 너 지금 진짜 사람이 하는 거 맞냐? 예. 이런 걸 물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네이버가 왜 이 기능을 아직도 도입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로벌 단에선 거의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기능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IP 자체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런 서비스 단에서의 문제들은 또 패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들을 쓰면은 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가 네이버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이걸 도입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안 한다고 보세요? 이 미디어 상에서의 어떤 집중도라는 것이, 언론 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네이버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중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댓글 조작을 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어떤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고, 예. 그 부분의 중요성이 또 계속 유지되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집중도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득권이고, 그리고 네네.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 같은 걸 또 계속 확대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기 네. 싫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해외에 있는 유명 업체들은 다 하고 있는데도 네이버는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상 징후들 보이는 계정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계정들이 있으면 신고를 받거나 유저들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예. 또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100%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도 댓글 조작 같은 걸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이 예. 네이버가 중간중간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휴대폰을 새로 개통을 하거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만들게 되면 네. 이 업체들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만두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좀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도 이른바 아웃링크 방식, 즉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네이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이 방식을 언급하던데 이정대 대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또한 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조작 행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만큼 국내에서 사이트 구조가 잘 돼 있는 그런 사이트가 또 드뭅니다. 예. 언론사 사이트는 들어가 보면은 실제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더 취약하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해킹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네이버에서 하던 언론 조작을 언론사 사이트로 가져가면 훨씬 하기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언론사들이 이 아웃링크 방식을 준다고 해도 실제 네이버가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제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검색 제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검색 제휴에서 더 나아간 단계가 콘텐츠 제휴. 그러니까 네. 기사를 전체를 다 네이버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뉴스 스탠드 제휴죠. 이렇게 되면은 언론사 전용 페이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선호하는 건 후자로 갈수록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 안에서 모든 미디어 소비가 다 되다 보니까 예. 더 네이버에 붙어 있을수록 우리 컨텐츠를 보는 독자들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 네, 그래서 검색만 해서 나가는 게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광고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자사 사이트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데 예.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스포츠 신문들 몇 개가 나갔다가 예.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예. 2015년에는 심지어 조선중앙, 동아 같은 메이저 신문들도 빠져나갔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네이버의 집중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하. 언론사들이 아웃링크 방식을 쉽사리 택할 것인가 예. 그 자체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링크 방식은 소위 말하는 댓글 여론 조작의 대책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채택하고 있는 이상한 IP는 차단시키는 장치,
이걸 도입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이걸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Fraud Detection System (FD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바로 포착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아마 네이버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블의 이종대 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용인에서 시작해서 분당 거쳐 송파 거쳐 한강에 다다르는 한강의 대표적 지류의 하나죠. 탄천. 여기에 미금 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는 27일 철거에 들어간답니다. 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4대강에 있는 16개 보호 철거에도 속도가 붙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하천 학회장을 맡고 계신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연결해 봅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탄천에도 보가 여러 개 있었던 모양이네요.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긴 그 보가 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당초에는 성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 농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1990년도경에 만들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신도시, 그리고 송파, 강남 이렇게 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하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한 보가 되겠습니다. 그 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일단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죠. 이번에 이제 미금보 같은 경우에도 당초 거기에서는 그 미금보 인근에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가 있으니까 수질이 악화되니까 주민들이 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금보가 우리 4대강에 설치되어져 있는 보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보가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다음에 수문이 달려있는 가동보. 어허. 그래서 성남시가 가동보, 즉 수문을 열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보에 수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도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놓으면은 완전히 하천이 다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수문 열은 곳만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고정보 있는 부분에는 거품이라든지 또 수질 오염 물질이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학술적 용어로 사수역, 물이 죽은 공간이다. 네. 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수문 여는 것만으로 안 된다. 아예 없애자.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그 하천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 생태계가 아주 역동적으로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본래의 우리 하천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혹시 보를 철거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일각에서는 보를 철거하면 하천 유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관이 나빠진다 이런 어떤 얘기도 있는데요. 예. 본래 우리나라의 하천은 갈수기가 되면은 물이 마르고 홍수기가 되면은 물이 차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예. 다시 해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하천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오면은 계곡이 물이 많이 흐르고 이게 우리나라의 본래 하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탄천에 아까 무려 15개의 보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미금보 하나 철거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왠가 하니까 이 보를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가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철거한다는 게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느냐라는 어떤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남시에서 당초 목적은 환경단체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게 정답인데 하나를 먼저 한번 해보고 과연
보를 철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14개 보에 대한 철거도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게 4대강에 있는 보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요 미군보 철거 이후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 4대강 보도 철거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문을 다 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열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역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부분에 또 물이 섞고 있거든요. 또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축소판을 잘 봄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4대강 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어떤 중요한 시금석 다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그 4대강 보호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보수문을 열어라고 행정 지시를 했죠. 네. 그런데 당시 국토부가 찔끔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열어라 하니까 마지못해 찔끔 열었다가 작년 11월 13일 날 2차 수문 개방을 야심차게 이제 했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1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문을 여는 어떤 폭이 많이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녹조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더니 일단 그 수문이라도 열었더니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보더라도 녹조라든지 또는 수질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다만 수문을 많이 열 경우에는 또 인근에 농경지에서 지하수 장애가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수질이라든지 수생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복원이 되고 있고 더더욱이나 바람직한 것은 하천의 본래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지금 4대강은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상태이고 이번에 탄천의 미군보 완전 철거를 또 계기로 해서 철거 이후엔 또 어떤 게 생기는지를 봐가지고 또 오히려 이득이 많다 싶으면 4대강 보의 철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로군요. 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천 학회장이십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모레가 남북 정상회담인데 그 후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매달 중순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대략 그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즉 한미 공조를 강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매우 우호적인데 아무래도 또 미국의 일각에서는 뭐 불안감 내지 의구심 아니 그 같은 민족들끼리 뭐 진도를 먼저 빼놓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한 회담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예측이 아주 가능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인지도 또 한미 간에 미리 이제 논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또 바로 문 대통령이 남북을 거쳐 한미를 거쳐 북미로 이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위상도 되겠고요.
지난 그 두 번의 회담하고 비춰보면 어때요? 표면적으로는요,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도 뭐 공식적으로 미국이 호의적이었어요. 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좀 짚어보면은 첫 정상회담 2000년이죠.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 이제 뭐 페리 프로세스 이런 데 대해 가지고 한미 공조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예. 두 번째가 2007년 부시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했고 또 뭐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핵실험한 거 이게 참 컸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해 연도에 2007년에도 보면은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카오 소재 은행이 뭐 북한 자금을 다뤘다. 그래서 여기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한미 관계가 그닥 좋지 않고 북미 관계는 더더욱 안 좋은 상황에서 전개가 됐던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2달 전이었잖아요. 맞아요. 또 정권이 거의 교체되는 게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뭐 그냥 말릴 것도 없고 심드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국면이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적극적이고요. 그죠? 예, 그 차이가 정말 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통미봉남 뭐 북한이 미국하고만 통하고 한국은 이제 뭐 배제한다. 이런 구도도 깨졌죠. 또 북한의 또 하나의 이제 전통적인 그 미국이 우려하는 통일전선 우리 쪽을 향해 가지고는 뭐 우리 민족끼리 자주 이런 걸 강조해 가지고 미국과 거리를 벌리려고 하고 뭐 남남 갈등 유도하고 이런 구도도 지금 깨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이게 비핵화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 이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해 못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지금 판이 되게 잘 짜여져 있는 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이게 잘 굴러가야지 자기들이 다 얻을 게 많게 돼 있다. 그렇죠. 이익을 공유하게 돼 있고 잘 안 되면은 서로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예. 이걸 긍정적으로 가게 만드는데 공통의 전략적 목표가 들어 있는 거죠. 네. 내일 모레가 남북 정상회담인데 벌써부터 그 이후를 지금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당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요. 지금 뭐 프레스센터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공식 토론회도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뭐 구체적으로는 미리 안 밝히겠지만은 남북 간의 공감대, 사전 협의 같은 게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007년 정상회담 때는 저도 이제 취재로 이제 평양에 갔지만은 북한이 구체적인 일정도 미리 통보 안 하고 뭐 김정일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도 안 가르쳐주고 좀 우리 속 타게 한 게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판문점에서 진행된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보면은 남북의 가운데입니다만은 서울에서는 30분 거리고 평양에서는 2시간 거리예요. 네. 좀 우리 쪽에 주도권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초점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죠.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딴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북일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죠. 뭐 숟가락 같이 얹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중국도 우호적인 분위기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디저트를 내놓지 말아라. 이렇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디저트라서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디저트인데요?
어제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공개했는데 디저트로 망고 무스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계 장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아하.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케시마, 이제 독도의 일본명이죠. 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이 한반도기 장식을 쓰지 말아라.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 언론들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좀 낄 때 끼라고 말하고 싶네요. 일본한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독도새우로 이제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네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가 만찬에 이 독도 근해에서 잡히는 독도새우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한국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었는데요. 지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독도가 그려져 있는 한반도기 쓰지 말라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구를 했었고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요청으로 실제로 독도가 그려져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저 독도까지 표시된 한반도기 쓰겠다는데 그게 뭐 일본이 할 말입니까? 참. 다음 소식은요. 네, 이럴 거면 국회에 왜 불렀냐? 이 말을 한 사람이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예. 네, 이 교수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의원들이 대한민국 외과의학 권위자들을 국회 토론회에 불러놓고 정작 자신들은 불참하거나 토론회 초반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최는 해놓고 정작 참석을 안 한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국회 그리고 대한신경외과학과 대한외과학파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도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 교수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의학 전문지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5개 외과학회 수장을 한자리에 모시고 얘기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이 자리에 없다. 네. 이럴 거면 서울대병원 암센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토론회 전날에 당직을 서면서 1시간도 못 자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소용없게 됐다.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참석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 가운데 3명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4명은 축사를 하고 대부분 토론회 초반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는 심 의원에게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외과 의사는 핏물을 뒤집어 쓰고 노동 현장에서 일한다.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심 의원 등이 외과계 의사들을 노동자로 인식해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뭐 이 토론회뿐이겠어요. 토론회 개최해놓고 참석 안 하는 의원들 참 많을 텐데 그러려면 아예 개최하지 말아야죠. 네. 다음 소식이요. 네, 법의 심판 앞에 선 기자들 마지막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기자들이죠? 2016년 8월 아마 이 보도 MBC 보도 기억하실 텐데요. 제목이 단독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네. 그 당시 이 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MBC에서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흘렸다, 유출했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갑자기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새누리당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감찰관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고 청와대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보도가 있은 후에 이제 이 감찰관이 13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었고요. 맞아요. 그러자 이제 MBC가 우병우 지키려고 이제 무리해서 보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 오늘 MBC가 당시 보도에 관여했던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MBC가 자기네 소속 기자 3명을 수사 의뢰한 거군요. 네. MBC 정상화위원회가 당시 보도 경위를 조사했는데 관련자들이 문건의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의 심판대에선 또 다른 기자가 있는데요. 바로 TV조선 수습 기자입니다. 그 USB인가 훔쳐갔던 그 기자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드루킹 김모 씨 사건 이제 수사 중인데, 네, 김 씨의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뭐 태블릿 PC, USB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경찰이 절도 혐의로 수습 기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오늘 통보를 했는데, TV조선 측에서는 이건 언론 자유 침해다. 그 압수수색 수용을 거부한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상태인 모양이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의 송파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성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자, 직접 출사표 들어봅니다. 최재성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마의 변 한 말씀. 제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정치적 소신인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위해서는 다시 국회에 복귀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직을 제안을 하셨지만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던 그 뜻대로 국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임명직 어디를 제안했었어요? 제가 그냥 임명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미 정권 교체를 달성한 이후에는 이제 나는 국회로 가야 되겠다. 이게 결심을 하셨던 거군요.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최재성 전 의원을 문재인의 호위무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들 부르는데 맞아요? 그거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그때 분당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게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시작돼서 총선 2개월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당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대책도 논의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불출마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별칭은 언론에서 혹은 상대편에서 호위무사와 같은 얘기는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셨나요, 혹시? 제가 아주 간혹 이렇게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송파을 나가겠다는 것도 아마 그 허락을 받으셨나요? 그거는 또 이제 제가 이미 대통령 선거 직후에 드렸던 말씀이고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국정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결정하고 제가 나아가면 되는 길이기 때문에요. 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도 여러 곳인데 송파을을 딱 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도 부산, 울산, 경남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적이고 또 도전해볼 만한 것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거기 해운대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약세 지역이었던 강남 3구의 또 지방선거가 이번에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고 공교롭게 송파을이 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은 그동안 지역 대결 구도와 또 남북 분단 상황에서
색깔론 또 이런 것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민주당이 어려웠던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면 이것은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런 근본적인 저해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는 선거다 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송파을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데를 골랐다 이 말씀이시라군요. 수도권에는 노원구하고 그렇죠. 송파구가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가 전통적으로 야당이 어려운 지역이고요. 또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패배한다면 그건 또 의미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승리해서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상대가 공교롭게 방송인 출신들이에요. 한국당 쪽은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고 바른미래당은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방송을 만만치 않게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먹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고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판도 있고 하지만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요.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까 또 공천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 잘 경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거품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한산으로 한 시기에 딱 터진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지들 곁가지들마다 이렇게 뉴스가 돼서 본질이 사실은 지금 좀 가려져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화제성 또 혹은 이 관심적인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과연 거기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이 점을 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국정농단 촛불 조기 대선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국민들이 기존 그 자유한국당 집권 당시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사안이 아니면 저는 이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본질로도 지금 거품이 너무 들어가 있고 본질과 무관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입성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도전하실 건가요? 지금 이 어려운 지역에 제가 출마를 했고 또 강남벨트 승리에 또 저도 나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선거에 집중하고 강남벨트 승리에 기여하겠다 외에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선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주로 방어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또 화살이 오면 맞고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이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권한 이후로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또 국민들을 책임지기 위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고 또 요구가 있고 또 작은 이미지만 기여할 바가 있다 그러면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가겠다 이 말씀하신 거네요. 정치에서 사실상은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송파을 지역의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재성 후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경상북도로 가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경상북도. 자유한국당에선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철우 후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먼저 출마의 변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출마할 때 슬로건을
경북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네.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 화랑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면서 오늘날 한반도에 자리를 마련한 그런 지역이고 예. 또 선비 정신과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새마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그 모든 이 정신들이 우리 경북에서 발상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사실 서울과 맞먹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듣기가 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변방으로 좀 처지는 그런 것 같아서 네.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경북의 혼을 화랑정신이나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같은 또 새로운 정신을 하나 만들고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애기도 많이 놓고 잘 사는 그런 정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로 따뜻한 이웃복지라 할까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놓고 결혼해도 애기도 뭐 많이 안 놓고 이러니까 나라 그 경상북도에서 가장 없어지는 시군이 빠르게 달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서 같은 시군이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려고 했던 시군이 오히려 새롭게 뭐 정말 새마을이 생기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이웃 복지의 정신으로. 뭐 국정원 출신이시고 국회 정보위원장도 지내시고 국회에서 정보통으로 맹활약하시다가 내가 이제 도백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는 이제 제가 78년 3월 1일부로 대학을 막 졸업하면서 수학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병으로 군대도 갔다 왔지만 이제 2018년이 되니까 만 40년이 되었어요. 40년 공직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은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했고 반은 중앙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과 중앙을 잘 아는 사람 또 지역을 낱낱이 알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나 또 경제 문제나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도지사 또 제가 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주변에 근유도 많았고 저 스스로도 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선거에서 경상북도는 항상 그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당들이 다 당선됐잖아요.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우리가 심장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보수의 텃밭 또 뭐 우리 스스로 그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장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당에서는 이게 뭐 깃대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주의에 기생해서 독주하면서 누릴 것만 누리고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의무는 방기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거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예선을 하는데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그 막강한 국회의원 3사람 우리 당의 이름만 대도 잘하는 정책위장 출신 또 행정부 장관 출신 이런 분들과 정말 피마르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경선을 그렇게 거쳤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깃대만 꼽아 되는 건 아니고 우리끼리 경쟁이 무엇보다 더 치열하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현재 현안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전에도 보면 남북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거에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없었고, 드루킹 사건도 선거 때 가면 그게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또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큰 정치 문제에서는 조금 비켜나 있는 지역 선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치 쟁점이 이번 선거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다? 그 뭐 중앙지역, 수도권 지역 이런 데서는 거기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은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이 많이
낙후되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바른미래당은 예. 권오울 후보, 정의당은 박창호 후보,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 본인의 최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경륜이 예. 좀 더 많고 예. 또 장점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중앙을 잘 알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이철우 후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정치권 오늘도 드루킹 사건으로 시끄러운데요.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본사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리를 또 들어보시죠. 댓글 공작, 여론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규명하라! 포털이 포탈이다! 네이버를 수사하라! 드루킹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는 댓글 조작에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1인당 무한정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감 클릭수 개입할 수 있었다. 도구적으로 악용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 또한 여론 조작 번제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네이버 본사 앞에까지 갔다. 그리고 묵인 방조했다. 그런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드루킹 일당을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분명히 적용되는 법리는 업무방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구도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피해자거든요.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굳이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사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었다. 여기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의도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정권 차원의 문제로 이거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정권 차원? 그렇습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아하.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방조를 해줬고 그 대가로 네이버 출신이 청와대 수석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과연 합리적인 얘기인가 좀 저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언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한 이런 뭐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오늘 뭐 신문 사설을 보시면 네이버 문제를 또 대다수가 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보수 언론은 특히 과거부터 네이버가 이제 뉴스 사업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린다 이런 비판을 또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포털에 전제하는 이 전재료 문제 이게 이제 신문업계의 현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좀 이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경찰이 그 김경수 의원 보좌관 소환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인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게 30일 오전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사를 해보고 이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치 중입니까? 이게 이제 경찰이 TV조선에 압수수색을 통보했다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게 그 TV조선의 수습 기자가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 PC 등을 갖고 나왔다가 이제 되돌려놨다. 이거에 대한 이제 범죄 행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죠. 되돌려놨다는 건 TV조선 측의 이제 일단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TV조선 기자 100여 명이 경찰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TV조선 본사 건물 앞에서 이 언론 탄압 결사 반대 이런 이 피켓을 두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 기자들이 반발하는 어떤 그 정도가 상당히 강한 셈이고 또 언론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치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지방선거 개원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작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당들이 개헌의 불씨를 살리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야3당 개헌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개헌 논의를 방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자라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개헌 관련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가자는 겁니까? 자신들이 이제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지안을 이미 완성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총리 추천제가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의 개헌 구상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보완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는 총리 추천제 선에서 절충을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중재안에 대해서 두 큰 정당들이 응할까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이 되면 더 이상 개헌 논의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뭐 선거 이후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언제까지나 개헌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10월 개헌 이런 것들을 주장한 바도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입장 정리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유한국당은 또 이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네, 대한항공 이야기 해보죠. 어제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고 세관 검사를 묵인해줬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지난 21일에도 조양호 회장이 몰래 들여온 고급 양주가 인천 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사용됐다 이런 의혹이 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인천 세관과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셀프 감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고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내 세계 노동조합도 27일 날 경영 정상화 축구 대회를 시작으로 좀 이런 좀 투쟁을 시작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종 갑질에 또 이제 이 세관과의 결탁에 이번에는 또 무슨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신이 대한항공 직원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네티즌이 총수 일가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자택 가사 도우미들을 고용해 왔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필리핀 지점이 이 가사 도우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이거나 결혼 이민자 등의 이런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 당국 등이 이것은 조사를 하든지 좀 확인 작업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정말 주렁주렁 달리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 차량 돌진 사고 있잖아요. 새롭게 좀 밝혀진 것들이 있나요? 이 10명 사망, 15명 부상한 사건이죠. 이 사망자 중에 우리 국민 2명, 중상자는 오늘 2명이 추가돼서 총 3명이다. 이렇게 외교부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일단 범인의 고의적인 범행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판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행인을 처음 들이받은 뒤에도 1.6km에 달하는 거리를 질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 점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여성을 노린 범죄란 말입니까? 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황 이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범인은 범행 전에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뭔가 난잡한 남녀들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는 2014년 캘리포니아 인근 대학에서 6명의 대학생을 살해하고 숨진 사람을 어떤 숭배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글에는 뭐 포채널이라는 이름의 미국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베 뭐 이런 사이트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성 혐오 범죄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테러와는 좀 무관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해서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7,500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인 건데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2,500명을 기록해서 2월 기준으로 37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바로 오늘 삼성 반도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서 첫 보고서를 냈는데 반도체 작업 환경과 백혈병의 사이에 그 관련성에 결론을 못 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직함이 바뀌셨어요? 예, 20년간 정든 참여연대를 사직하고 이렇게 서민경제 또 경제정의, 풀뿌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사회정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로 뛰는 좀 가볍고 경쾌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 네,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거리에서 이 삼성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 오늘 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황유미 양 아버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백혈병으로 희생된. 예. 네. 근데 이 오늘 발표한 그 주체가 삼성 반도체 옴부즈만 위원회인데 이 옴부즈만 위원회가 우리 반올림도 함께 동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2016년 1월 달에 이 삼성하고 반올림하고 이 옴부즈만 위원회를 이 만들기로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옴부즈만 위원회는 그 독립적인 이 기구로서 이 삼성과 반올림의 눈치를 안 보고 이 독단적으로다가 삼성 반도체 LCD 사업장을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양측이 동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오늘 내놨는데 안진걸 소장, 아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에서도 삼성의 작업환경과 산재 인간관계도 인정이 되고 실제 우리 반올림이라든지 이런 노동시민단체가 추산하기에 92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희대의 사건인데 이 반올림 관련 사업장에서요. 근데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이 제출한 자료로는 2년간 연구를 해봤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못 결론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더 자료를 자료를 내야 되고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의미 있는 발표는 그런데 삼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보이니까 그러게 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의 정보는 다 공개를 해라. 최근에 거기당 삼성 관련 작업장에 대한 그 작업환경 정보 보고서 공개안에 만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 문의반이는 공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면 유해물질 검출된 유해인자가 법적 허용 기준의 10% 미만이니까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10% 미만이어도 산재가 발생하나 사람의 유해를 끼쳤다라는 여러 보고도 있을 수 있고 보고도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옴부즈만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만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연구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 결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황상기 대표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결론에 대해서. 오늘 그 옴부즈만 위원회가 이 삼성 작업장의 유해 물질 1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전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삼성에서 여태까지 해온 얘기인 것입니다. 이 10% 미만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은 안전 기준치를 설정해 놓은 것뿐이고 10% 그거 미만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암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전 기준치 자체가 너무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안전치는 안전치일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안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미국 등을 포함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안전 기준치를 5% 미만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5% 미만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5% 미만에서도 그 유산, 불임 또 다른 암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암과의 화학약품과의 그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오늘 그 삼성이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이제 권고를 한 셈인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 과정이 정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공개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예, 반올림 등 우리 피해자 단체들이 계속 공개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 뭐 고용노동부도 정부 부처 내리면 중대한 영업기밀이나 국가기밀이 있는데 공개를 했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그건 기우다고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라고 했는데 예. 삼성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그렇죠. 이의 신청 기간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방면으로 이제 걸어온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산업부에다가 뭐 국가기술보호위원회 뭐 이런 데에다가 보호 신청까지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또 그것을 반도체 뭐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로 넘겼는데 예. 반도체 국가기술위원회로 넘겼는데 거기가 보니까 다 반도체 전문가들가 되어 있지만은 명단도 지금 비공개입니다. 네. 거기서 국가기밀로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 기밀이다. 예. 근데 국가 핵심 기밀이라고 무조건 바로 비공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업 기밀이냐 아니냐가 이제 또 다른 논점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근데 어쨌든 고용부는 공개해라, 산업부는 공개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서 아하.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미 대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로 인과관계가 인정돼가지고 판례까지 나와 있거든요. 희귀 질환이 생겼다. 특수한 작업장에서. 네. 그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전향적 조치를 한 건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제동을 꼬은 꼴이 걸어서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나 반올림에서는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기업들도 이거 공개 안 합니까? 유독 삼성만 공개를 안 한다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예, SK 하이닉스에서도 이 작업 환경 보고서를 공개를 해서 노동조합에도 공개를 하고 예. 거기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환자들한테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도 작업 환경 보고서를 이 노동조합이나 거기서 일한 이 피해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쉽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만 이게 영업 국가 이 비밀이라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삼성의 아주 특수한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반도체 만드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개한 내용에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산업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자료를 근거로? 예.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고법상의 작업환경 보고서 예. 고용노동부가 한 190개의 유해인자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예. 노동자 안전 확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라든지 인체 유해인자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장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풀 버전으로 공개를 합니다. 전체를?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 다음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업장에서 특히 이제 유해 물질을 많이 사용하니까 수백 가지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도 공개가 다 안 돼서 모르는데 다른 데는 근데 풀 버전인데 삼성만 부분 공개를 한 겁니다. 영업기밀이 일부 있다라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해보니까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영업기밀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작업장이 약간 스케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공개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그거로는 그게 어떻게 영업기밀이 될 수 있느냐. 백보를 양보해서 SK 하이닉스 정도가 공개한 정도까지는 공개하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하고 나왔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고용노동부도 공개를 안 했던 건데 이제 정부도 바뀌고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들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최소 92명 정도가 추정되고 있거든요. 사망하신 거로.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분명히 고용노동부가 공개할 때도 이 신청 안 했어요. 삼성이. 근데 느닷없이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걸었는데 특히 산자부가 이제 아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전문가 15명. 근데 명단도 공개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삼성과 산자부 사이 여전히 정부 부처 일부에서 삼성에 대한 과도한 비호나 보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역시 삼성이 센가 봐요. 그죠? 네. 산자부에서 얘기한
그 반도체 기술위원회에는 15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산업부에 소속은 돼 있지만은 삼성하고 어떤 밀접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을 모르니까 만약에 삼성하고 밀접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셀프 기술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절차상 삼성이 이렇게 반발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거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뭐 결론이 나는 상황으로 이미 와버렸는데 그 결론이 최소한 아까 제가 언급한 SK 하이닉스 정도가 공개한 정도까지는 공개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도 전부 다 공개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하는데 삼성만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행정심을 통해서 판사님들이 반드시 삼성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화학물질 정보는 앞으로 공개해라라고 권고했지만 이것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이게 옴부즈만 말 그대로 옴부즈님의 공고거든요. 근데 삼성이 대국민 사과하고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안 지킨 게 있는데 반올림 피해자들한테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이거 심지어는 이제 노동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고 거기에 이제 옴부즈만위원회 본인들이 수용하겠다고 만든 옴부즈만위원회가 화학물질 리스트 공개하고 그다음에 질병의 인강을 추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도 만들어라. 왜냐면 이번에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치 작업 환경 관련 정보들만 제공이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3년 전에 훨씬 전이죠. 우리 황유미 양만 해도 11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훨씬 더 열악할 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더 열악했잖아요. 더 엉망이었고. 그나마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반올림이 싸우고 노동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면서 어쨌든 삼성도 일부 조치는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인과관계까지가 최종 결론을 못 냈다라는 것 뿐인데 그 전에는 훨씬 열악했고 최악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옴부즈만 위원회한테 11년 그 이전의 자료를 줬어야죠, 사실. 근데 그것마저도 주질 않았다.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네, 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년치가 그 안전한 새로운 사업장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이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사업장에 새로운 최신식의 반도체 공장 설비 라인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이 반올림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최근 3년에도? 이건 삼성을 위해서도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공개할 거 다 공개하고 제대로 연구 분석을 받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반올림 지금도 계속 농성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 상당수는 다 끝났겠지 했는데 아직도 농성 중이십니까? 삼성 이 딜라이트관 앞에서 오늘까지 932일째 거기서 비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요? 삼성에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이 보상, 사과, 재발 방지 이 세 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2016년 1월 달에 이 옴부즈맨 위원회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의 지금 이 보상하고 사과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옴부즈만 위원회 만들 때 삼성 측에서는 1,000억인가 기금 조성하고 피해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반올림에 모여 계신 피해자들 아닌 분들만 보상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때 당시에 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장님이 1,000억을 삼성에서 내놓고 그 1,000억으로다가 이 재발 방지, 보상, 그다음에 이 사회 이 공익단체를 만들어서 그 공익단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성에서는 이거를 거부하면서 자기네가 피해자들한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직접 하겠다. 1,000억을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 언론에 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데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그 경비를 쓰는 것도 1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그 가족들은 병 간호하고 또 가족들은 바깥에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일을 하지 못하니까 생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피해는 그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이 합의서에다가 사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돈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준 거를 도로 회수해 간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이 피해자들한테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가정 해체된 사람들한테 협박성 발언을 이렇게 수시로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1,000억을 들여서 이 피해자들한테 보상한다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라도 예. 일부 피해자라도 직접 삼성과 합의해서 몇 억씩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예,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 돈을 회수해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비공식적으로 들리기에는 한 1억 조금 넘게 받은 사람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튼 투명하지 못하고 예. 그럼 우리 유미양을 잃으신 황상기 대표도 보상을 못 받으신 거네요. 아직도. 예, 이 삼성에서 이 개인적으로다가 개별적으로다가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투명하지 않고 삼성에서 이 음해에 넘어갈까봐 안 받았습니다. 참, 아직 안 끝났군요. 예. 자, 이 문제 우리가 또 계속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우선은 이 삼성전자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부터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반올림의 황상기 공동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